오늘 아침 일라디오. 잘 지내는지를 묻고 별일 없단 대답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언제 밥 한번 함께 먹자는 인사가 이렇게 간절했던 때가 또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녕을 살피는 일이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할 가장 크고 소중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에게 더웠던 밤 편히 보냈는지 확인하시고요. 예기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이웃들도 정말 별일 없는 건지 괜찮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여름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밥 한 끼, 차 한 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월 2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지금 제주도와 서해안,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서 해안가 안전사고 나지 않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영암과 무안, 목포, 신안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또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농어목에 속하는 이것은 생김새가 긴 칼 모양을 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도어라고 불렸습니다. 은백색의 광택나는 몸에 등 지느러미는 연한 황록색을 보이는데 꼬리는 실 모양이고 배와 꼬리에는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통영지방에서는 빈쟁이, 전라도 지방에서는 어린 이것을 풀치라고도 하죠. 2, 3월경에는 제주도 서쪽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4월이 되면 북쪽으로 무리지어 이동하는데요. 여름에는 남해와 서해에 머물면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것 한 마리가 산란기에 알을 낳으면 무려 10만여 개의 알을 낳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산란기인 7월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절대 이걸 잡으시면 안 되고요. 길이가 작은 어린 개체는 시기와 상관없이 잡아선 안 되겠죠? 자, 이번 주 새농퀴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종합농업단체협의회라는 게 구성됐는데 구성 후에 처음으로 식약처의 투명 포장 농산물 생산 연도 및 내용량 표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농업단체라고 하는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나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관, 이런 단체들 6개 종합농업단체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고요. 그 첫 번째 공동활동으로 어제 식약처 앞에서 현장 상황을 외면한 투명 포장 농산물 생산 연도 및 내용량 표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이걸 열었습니다. 그만큼 농업 부분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겠는데요. 기자회견 주제가 된 투명 포장 농산물 생산 연도 표시는 바로 지난해 5월 식약처가 개정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 고시에 관한 겁니다. 네. 투명 포장 농산물의 생산 연도와 내용량을 표시하라는 것 같은데 시행되면 지금과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죠? 지난해 5월에 고시된 표시 기준에 따르면은 농산물과 임산물 그리고 수산물 같은 이거를 자연 상태 식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한글 표시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현재는 비닐랩으로 포장해서 내용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 포장 상품은 이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개정 고시가 시행이 되는 내년 1월부터는 직거래로 유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표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기존 고시에서는 제조 연월일만 표시해도 되는데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은 생산 연도 그리고 또 생산 연월일을 표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도 한글로 표시를 하고 또 생산 연월일도 적으라는 건데 이게 아까 현장 상황을 외면했다고 했잖아요. 현장에선 이게 쉽지 않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월동 배추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부터 이듬해까지 수확을 하는데요. 이 개정 고시에 따르면은 이걸 연도가 바뀌면 나눠서 저장했다가 초할 때 표시를 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사과나 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0월 정도에 수확을 해서 이듬해 햇사과 그리고 햇배가 나오기 전까지 저장했다가 유통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 생산 연도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생산 연월일까지 표기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농가에서 이게 수확을 한 날짜대로 이렇게 저장을 그렇죠. 해놨다가 또 내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걸 또 받아서 유통하는 사람도 이게 가능하냐 하면서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적혀 있으면 그 기분이 달라지니까요. 예. 식약처에선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일단 농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은 생산 연도나 생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한 발짝 물러났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문제인데요. 이 과거와 달리 소포장 소비가 늘어나면서 산지에서 출하할 때도 소포장, 예를 들어서 포도 2송이, 3송이 정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포장을 하고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산지 유통센터 같은 이런 경우면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농가에서도 이렇게 이제 포장해서 많이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포장 단위마다 무게를 각각 개척을 하고 여기에 맞춰 중량이 적힌 라벨을 또 각각 붙이라는 것이다 보니까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네. 종합농업단체협의회 그럼 이 생산연도 표시 또 포장농산물 내용량 표시 모두가 좀 하기 어렵다 이런 뜻 같네요.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농산물 생산 연도 표시 그리고 농산물의 내용량 표시 모두를 좀 철회해달라 이런 겁니다. 저장 과일 같은 경우는 생산 연월일을 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하고요. 또 바로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쌈재료 같은 것들은 이런 표시가 필요 없다는 더불어서 또 출하 후 유통 과정에서는 일부 수분 증발에 따른 무게 감량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납품과 건품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최초 출하자인 농민만 애로를 겪을 것이다. 이런 점을 주장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좀 철회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다음 얘기 나눠보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으로 방류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어제부터 이제 주요 수입 어종 중심으로 원산지 특별 단속이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내달 4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야외 활동용으로 많이 쓰이는 간편식 그리고 또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간편식과 이 보양식으로는 민물 장어나 미꾸라지 그리고 오징어, 낙지 등이 이제 대상이 되고요. 또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참돔 그리고 활가리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네. 믿고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정서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의심스럽다 이러면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원산지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의심이 난다면은 누구나 신고가 또 가능하고요. 예. 정치자 여러분께서도 수산물 구입하실 때 원산지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의심이 날 경우에는 1899-2112번으로 신고해서 원산지 위반 행위가 건절되는데 노력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얼마나 더우셨는지로 인사로 시작했는데 지금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일할 때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6시 때면 새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시간인데 시원하지 않잖아요. 관장님 어떻게 조금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같은 날에는 아침과 오후에는 밭에서 일하고 네. 한낮에는 그늘에서 수확한 씨앗을 털어서 말리는 작업을 합니다. 요즘은 그늘이라도 더위가 누그러지지 않아서 항시 시원한 미네랄 음료를 끼고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5월과 6월과 달리 또 비다운 비가 열흘 이상 내리지 않았지만 또 습도는 높아서 그늘에 있어도 이렇게 더위를 느낄 정도로 고온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과일이 이게 정상적으로 익은 것인지 더위에 익은 것인지 모를 정도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제 잘 익었다가 이제 두 가지 뜻이 되니까 더위에 익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진짜 날씨 탓도 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때네요. 낮에도 한낮에도 이제 그늘에서 이제 씨앗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날씨가 이렇게 좀 사람을 지치게 해도 할 일이 눈앞에 보이면 또 그냥 하게 되는 게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풀을 매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예. 그다음에 강낭콩, 완두콩처럼 두 번 농사를 지어야 하는 콩들은 이미 파종을 했습니다. 또 쪽파, 순무, 양배추도 파종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가을 농사를 위한 밭들도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참 요즘 청취자분들도 수박 딸 때가 된 것 같아요. 참외가 익은 것 같은데 조만간 따야겠어요. 이런 사연 주고 계신데 수박과 참외가 지금 이 수확할 때죠? 네, 맞습니다. 요즘 한창 수박이나 참외를 수확할 때인데요. 저도 요즘 수박이나 참외는 언제 수확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박과작물 가운데 청과로 수확하는 오이나 호박과 달리 참외나 수박은 익어야 수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보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초보 도시농부들에게는 그리고 또 텃밭 농사를 좀 지어봤다 하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참외와 수박의 적당한 수확 시기를 잡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정성 들여 길렀는데 함부로 따다가 이게 또 안 익은 거면 속상하니까 이게 쪼개봐야 사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밭에서 수확할 때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관장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네. 노란 참외인 금싸라기 종류는 쉽습니다. 노랗게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토종 참외인 사과 참외나 개구리 참외, 청참외 같은 종류는 익었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전책에는 동네 청년들이 참외밭에 모여서 참외치기라는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맛없는 참외를 고른 사람이 그날의 참외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수박밭에 가서 일일이 수박을 쓰다듬어
표면에 털이 다 없어지고 하얀 분이 묻어나는지 확인도 하고 두들겨 그 소리가 맑고 투명한 소리를 내는지 듣고 잘 익었는지를 가늠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법이 나오는군요. 어떤 방법입니까? 네, 밭에 있는 수박과 연결된 열매 꼭지가 줄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덩굴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덩굴손이 아직 푸르거나 마르기 전이라면 수확을 미뤄야 하고요. 이 덩굴손이 다 마르면 그때는 수확할 때입니다. 그리고 참외는 코를 가까이 대서 냄새를 맡아보면 참외 특유의 달콤한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냄새로 참외를 이제 알아낼 수 있고 수박은 덩굴손이 말랐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군요. 근데 내가 좀 기다렸는데 며칠이 지나버렸다 이럴 때 걱정이 되는데 덩굴손이 마르고 난 뒤에 만약에 며칠 정도가 지나면 문제가 생길까요? 너무 과숙하면 속이 또 물러지고 당도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밭 주변에 사는 짐승들이 익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파먹습니다. 동물들은 또 후각이 더 예민하니까 잘 익은 걸 또 골라내는군요. 수박을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덩굴손 보고 주변 짐승들에게 뺏기기 전에 꼭 시간 맞춰서 수확을 하셔야겠습니다. 수박 참외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사실 모든 농작물 제때 심고 또 제때 거두는 일이 중요한데 수확 시기를 자칫 놓치기 쉬운 작물들 또 뭐가 있을까요? 당근이 대표적인데요. 당근의 경우 뿌리가 다 자라기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꽃대를 올리거든요. 그럼 수확 시기를 놓치기가 쉽죠. 맞아요. 땅속 작물은 보고 있질 않으니까 시기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당근을 키울 땐 그럼 어떤 변화를 살펴서 수확 시기를 정합니까? 당근은 꽃대를 올리면 당근 뿌리에 심이 박혀서 맛과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꽃대를 형성하기 직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근 잎들이 위에서 봤을 때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쓰러지고 그때 이제 가운데서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네. 잎들이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순간이 바로 당근 수확을 할 적당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놓치면 가운데 심이 박혀서 식감이 떨어지게 되는군요. 잎이 옆으로 쓰러지면 이제 이때가 적기다 생각하고 얼른 뽑아내면 되겠네요. 네. 당근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수확할 때는 일단 물을 듬뿍 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삽이나 뿌리채소용 수확도구인데 포크처럼 생긴 것이 있거든요. 이걸로 깊게 파내야 합니다. 이게 물을 뿌리는 이유는 땅이 많이 딱딱해져 있어서 이렇게 수확하는 과정에서 당근 뿌리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당근 뿌리를 캐는 동안에 마르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물을 듬뿍 주고 당근을 이제 수확하는 거 요령으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내면은 이제 많이 좀 젖어 있을 것 같은데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엔 말리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당근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큐어링이라고 해서 감자나 고구마 같은 다른 뿌리채소들은 이렇게 말려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당근은 껍질 부분에 당분을 저장하고 또 쉽게 마르기 때문에 수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채소입니다. 오래 보관하려면 구멍 뚫린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젖은 모래에 켜켜이 쌓아서 보관하게 되면 마르지 않고 그 당도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껍질 부분에 당분이 있군요. 수분 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그 당근 수확 적기와 또 수확, 또 저장 방법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또 텃밭에서 돌봐야 할 작물들 어떤 게 있습니까? 봄에 심은 양배추나 콜라비,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들은 이런 더운 시기에는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커지지 않아서 수확할 수 없다면 조금 더 서늘해질 때를 기다려서 거름 관리를 해주게 되면 가을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결구가 작게라도 된 것은 무름병이 생길 수도 있어서 주변의 풀들을 잘 정리해서 너무 습하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렸다 가을에 수확을 해야 하는데 벌써 결구가 된 것 중에 무름병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습해서 물러진다는 뜻인가요? 열매를 마치 삶아 놓은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는데요. 요즘 고추와 가지 같은 작물들도 무름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통풍을 방해하는 주변 풀들을 잘 제거하고 뿌리 쪽에 풀로 멀칭을 좀 해주시고 칼슘 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 보충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는데 물러지면 이제 속상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는 바로 따야 하나요? 네, 이미 걸린 열매들은 주변에 두지 말고 따서 멀리 가져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병은 땅에 남아서 다른 작물에도 옮길 수가 있고 또 이 작물을 다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 작물을 심을 때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꼭 멀리 버려야겠습니다. 이 더위에 진짜 열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상 있는 건 이상이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살피려면 꽤 수고가 많을 것 같은데 또 살필 작물들 뭐가 있을까요? 5월과 6월에 잦은 비로 작물들의 키가 훌쩍 자라 있습니다. 제가 심은 것 중에도 기장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잦은 비로 제 키를 훌쩍 넘게 자란 상태에서 이삭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아직 태풍 소식은 없지만 이렇게 훌쩍 자란 작물들은 양쪽으로 기둥을 세우고 중간과 윗부분에 줄을 매줘서 쓰러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쓰러진 작물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쉽지도 않지만 쓰러지는 과정에서 뿌리를 다치고 또 그걸 일으켜 세우면서 또 뿌리를 다쳐서 이렇게 되면 좋은 결실을 보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조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키가 커진 작물들은 두 번 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쓰러지기 전에 미리 잘 지지를 해두셔야겠네요. 진짜 지금은 이렇게 덥지만 또 여름 날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올 태풍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미리 또 가을 농사 준비를 한다면 오늘 가을 배추에 대한 얘기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육묘 방법 알려주실 거죠? 네. 어느새 가을 배추를 육묘할 시기가 왔습니다. 가을 배추는 8월 초에 육묘를 시작해서 8월 말 9월 초에 정식으로 밭에 심게 됩니다. 하우스 시설이 아닌 노지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위치는 아무래도 바람이 잘 통하고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흙에 직접 닿도록 하려면 바닥을 평평하게 잘 고르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벌레들이 없도록 바닥을 잘 소독해 줘야 하는데요. 보통 그 소독을 할 때는 목초액을 100배 정도 희석한 것을 이렇게 분무기로 땅에 고르게 이렇게 분무를 해주면 소독이 잘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부직포를 깔아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59에서 72구짜리 연결 트레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르게 되는데요. 원예용 상토를 활용합니다. 낮에 뜨거운 온도도 피하고 또 날아다니는 벌레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강선을 이용해 터널을 만들어주고 한맹사를 씌웁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날을 대비해서 따로 비닐도 준비해뒀다가 이틀 이상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덮어줬다가 다시 걷어주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예. 초기에는 자주 물을 주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자라 뿌리가 부직포나 흙까지 내려가면 물 주는 주기를 조금씩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에 심지 않고 빼곡하게 또 흙에다가 심어서 모종삽으로 옮겨 심기를 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터널과 한냉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8월 초에 심으니까 한냉사를 꼭 해주는 게 좋겠네요. 아침에 또 햇살 좋은 곳으로 위치를 정하시고요. 얼마 지나면 싹이 날까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 싹이 나올 때까지만 물 관리를 하면 되는데 배추씨는 3일이면 싹이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는 물 관리에 수고를 좀 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종삽을 활용해서 옮겨 심어야 하기 때문에 10cm 정도로 간격을 조금 더 확보해서 심으시고 씨앗을 2-3알 정도 파종해야 합니다. 모든 싹이 다 나오게 되면 이 중에서 성장세가 가장 왕성한 한 포기를 남기고 솎아주기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얼마를 더 키워서 옮겨 심게 되나요? 보통 배추 모종은 3주 정도 지나면 밭에 옮겨 심을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네. 2987님께서 여주는 언제 수확하면 될까요? 노랗게 된 게 있고 파란 것도 있는데 수확 시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여주는 보통 청과로 파랄 때 수확을 해서 이걸 잘라서 말려서 이렇게 차로 끓여 드시는데요. 노랗게 익은 것은 이미 이제 과숙해서 차로는 못 드시고요. 그때는 씨앗을 갈무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윤희진님께서 관장님 기다렸습니다. 쪽파 언제 심어야 할까요? 감자 심은 곳에 심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쪽파는 감자 심은 곳에 심어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7월 중순부터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중순부터 보통 9월 초 중순까지도 이렇게 계속 심고요. 또 못 심으시면 내년 이른 봄에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네. 게시판에 이응비읍이응님이 수박 적절한 시기에 따는 것 정말 어렵죠. 덩굴손 기억하겠습니다 하셨고요. 김옥주님께서 어제 첫 고추 따는데 밑에 잎이 누렇게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요즘 밭작물들이 좀 시들시들한데 물 부족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밑에 잎들이 떨어지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증상인 것 같고요. 자연스럽다. 일부러 이렇게 따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밭작물 시들한 거는 혹시 물 부족 때문인지 걱정하시는데 이건 어떨까요? 요즘 아무래도 한 열흘 이상 이렇게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물 부족하는 작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물을 주어서 시드름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강화군 양사면에서 부모님과 같이 순무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부모님은 이제 순무 농사를 거의 35년 넘게 짓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거를 브랜드를 만들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무는 이제 점점 알려지는 작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강화도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무랑 인식이 비슷한데 사실 이렇게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는 순무를 거의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그거를 좀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무랑 가장 일반 무랑 특징이 다른 거는 색깔에서 나온 게 있고요. 강화 순무는 이제 보랏빛이 껍질에서 나오는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이 되게 좀 풍부해서 건강에 이롭게 하는 그런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찾아주시고 순무가 이제 알싸한 맛이 특징이어가지고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무 김치에 한번 빡딱 매료가 되면은 계속 찾으시는 약간 마니아층의 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화 순무가 이제 김치로서만 이 메뉴가 좀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살짝 탈피하고 싶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피클이나 순무 라페라고 해서 당근 라페처럼 만든 메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메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좀 새롭게 활용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초에는 이제 순무를 위해서 뭐 밭을 갈고 파종을 하고 이런 작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냥 농사를 시작했지만은 어떤 브랜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런 농부들의 힘든 것들과 이 농산물이 좀 제값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좀 특화시켜서 브랜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야지 이제 농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진다고 좀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다른 일을 접어두고 시작을 한 상황이거든요. 좀 다양한 연령대들이 이 순무를 알아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활동을 할 좀 예정입니다.
강화도 순무, 색이 고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알싸한 특유의 맛에 정말 한 번 맛본 사람들은 또 찾게 되는 매력적인 채소죠. 농사짓는 부모님을 도우면서 또 한편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는 김경민 씨 만나봤는데요. 경민 씨 부모님 참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순무 김치, 순무 라페, 순무 동치미 하나같이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농업이 가치를 인정받고 또 농산물은 제값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저희도 같습니다. 경민 씨의 노력이 꼭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밤사이에도 많이 더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도시와 해안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에도 많이 덥겠는데요. 서울 35도, 춘천 36도, 대전 35도, 광주 34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더운 시간대에 바깥 활동 삼가시고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 경북 북동 산간엔 오후 한때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남해안과 서해안 6호 태풍 인파의 간접 영향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목포와 전남 서해안 폭풍 해일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 피해 없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18명이 나왔습니다. 네, 전날 확진자 수보다 169명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월요일 발표된 확진자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또 벌써 20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네 자릿수 1,200명에서 1,3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도권의 경우 추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어제 통계에 따르면 749명이 나왔는데 지난주 월요일이 811명이었으니까 한 60여 명 줄었습니다. 수도권 지역바세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떨어진 것 자체도 13일 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수도권인데요. 어제 비수도권 확진자가 총 515명 나왔는데 일주일 전에 지난주 월요일이 300명대였으니까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또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도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델타 변이도 우려되는데요. 6월 넷째 주엔 이 델타 변이 검출률이 3.3%에 불과했는데 지난주에는 이 비율이 4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확진자 대비 델타 변이 비율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50대 후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이제 시작됐는데 어렵게 일정을 잡았잖아요. 근데 모더나 쪽에서 백신 생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통보가 왔다고요? 네. 어제부터만 55세에서 59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정체 양상이었던 백신 접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50대 후반 국민들에 대한 주력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인데요. 이번 주 수도권 거주자는 화이자, 비수도권 거주자는 모더나 백신을 맞고 다음 달 초부터는 전부 화이자 백신을 맞기로 했습니다. 지난 23일 이 모더나사 측에서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정부에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경우 예정된 일부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차질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히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에 심근염으로 숨진 20대 남성 군인의 경우 백신과 심근염 부작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첫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도쿄 올림픽 소식 좀 알아보죠. 우리 양궁 남자 대표팀도 금메달을 땄어요. 네, 우리 한국의 세 번째 금메달도 양궁에서 나왔습니다. 남자 양궁 단체전이었는데요. 한국 남자 양궁은 지난 리우 올림픽에 이어서 2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오진혁 선수, 김우진 선수, 그리고 이번에 이관왕에 오른 김재덕 선수까지
우리 선수들은 1세트에서 한 발을 빼고 5발을 10점을 쐈고 2세트에서는 6발 모두 10점을 쏟는 퍼펙트를 기록하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귀화 제한도 뿌리치고 태극마크를 단 이 제1교포 안창림 선수도 귀한 동메달을 땄습니다. 안창림 선수는 16강에서 상대의 비신사적인 플레이에 코피를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안다리 후리기로 승리를 거머쥐었고 8강, 4강의 연이은 연장 승부에도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이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영의 미래 황선우 선수는 그제 이 자유형 200m 예선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서 어제 준결승에서는 전체 6위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 생애 첫 올림픽에서 결승에 오른 황선우 선수는 오늘 이 박태환 선수 이후 9년 만에 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과 치맥 회동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또 조금 달라졌다고요? 네, 지난 일요일 두 사람은 1시간 반 정도의 치맥 회동을 했고 이후 대동소이하다라거나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이 8월 10일쯤 입당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도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 시기는 물론 입당 여부 그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4명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가 해당 당협위원장들을 징계까지 검토하기로 했고 이를 두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반발하는 등 내분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지금 경선 과정이 아주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이거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카드를 꺼냈다고요. 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어제도 이른바 백제 발언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당시 발언은 이낙연 후보의 선전을 말하는 맥락이라며 이 발언을 왜곡해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흑색 성전을 하는 게 누군지 판단해달라라고 주장했고요. 이낙연 후보 측은 맥락과 관계없이 지역주의를 소환할 수 있는 어떤 언동도 자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다시 지역주의의 강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촉구했고요. 이 당 선관위도 각 후보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선을 넘은 볼썽사나운 상호공방은 즉각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후보들을 모두 참석시키는 가운데 이른바 원팀 협약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공방이 진정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네. 자, 세월호 기억공간 그 자리를 이제 내줄 때가 됐다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좀 옮기거나 하는 대안이 없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화문에서는 이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애초 공사 시행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며 예정됐던 행정 처리를 뒤엎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유족들 측은 철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광화문 광장이 아니더라도 이 서울 시내에 시민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곳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고요. 일단 서울시는 예전과는 달리 어제 철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앞으로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강제 철거를 시도할 수 있어서 이 물리적 충돌이 계속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의회에서 이 기억 공간을 남겨두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중재에 나선 상황이어서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 14조화 완등에 성공하고 내려오다 이제 실종됐는데 수색 작업도 이제 중단이 되는 모양이죠. 네, 광주시 사고수습대책위원회는 어제 광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홍빈 대장 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전날 구조대 헬기 한 대가 실종 추정 지점 상공을 수색했습니다만 김홍빈 대장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가족은 사고 지점의 험준함과 또 전날 수색 결과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생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수색 중단을 요청했고 현지의 원정 구조대원들은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홍빈 대장 본인도 그동안 배우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수색 활동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책위는 이제 고인의 장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 신상이 공개됐어요. 네, 이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이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공범이 있었고 이 공범도 40대 남성인데요. 이 제주경찰청은 어제 오전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48살 백광석, 46살 김신남입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이들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사는 등 계획을 세우고 범행했으며 성인 2명이 합동해 또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텃밭 가이드 시간에 청취자 김옥주님께서 고추 밑에 잎이 누렇게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박영재 관장님이 전화 연결 이후에 추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떨어진 잎 전체가 노랗게 된 게 아니라 모자이크 하듯 군데군데 노랗게 돼 있다면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진딧물이 이 바이러스를 또 옮기니까요. 방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텃밭 농사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척 더울 거라고 합니다. 지치지 않게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휴식 시간 잘 챙기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 서해안 남해안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전남 영암 무안 목포 신안 폭풍 해일주의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